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상담이론의 장경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 청소년 상담의 기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상담이 무엇이고 또 상담자가 갖춰야 하는 어떠한 역할들이나 역량들을 살펴볼 텐데요. 어렵진 않지만 항상 고정적으로 항상 똑같이 나오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들 잘 체크해 가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챕터 1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의 상담의 본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의 의, 상담의 기본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좀 볼 텐데요. 먼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조력자, 우리가 정말 상담이 필요한 구성 요소가 있어요. 상담. 자, 우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부터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 상담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내담자가 필요하고 이들 간의 상담 관계가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상담 관계라고 하는데 자, 보통 이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가여야 돼요. 전문가여야 하고 내담자를 조력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 상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조력자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자 역할들도 이제 해야 할 때도 있더라. 교수자나 지도자 역할을 청소년 상담자분들에게는 이제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요. 상담 관계는 상담자와 그리고 내담자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담의 일반적인 정의를 보시게 되면 올바른 적응을 위해 그러니까 내담자의 올바른 적응을 위해 조력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조력자로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 간의 직접적인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학습이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는 전인적인 학습인 거예요. 행동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면접이 보통 대면으로는 많이 이루어지죠. 대면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사실 대면도 있지만 비대면도 되게 많더라. 요거는 뭐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시대상을 반영하였을 때 이 비대면도 많이 있더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볼게요. 상담은 심리학적인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혹은 집단의 가치, 사회 환경, 현실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는 실천적인 학문이다. 단순히 심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하되 현실적인 문제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마지막 4번 볼게요. 상담은 조력하는 과정이고 상담 관계는 일반 대인 관계와는 다르다. 우선 상담이라고 하는 건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인 지식은 조력하는 거예요. 촉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지도자 역할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담 관계는 일반 대인 관계와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일반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상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친밀함보다는 신뢰가 조금 더 두터워야 하는 거다. 친하다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 관계는 일반 대인 관계와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고요. 상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나와져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의 구성 요소와 기능 살펴보도록 할 텐데 상담의 구성 요소에는 상담자, 내담자, 상담 관계가 있습니다.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고 상담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했고 인간적인, 그러니까 전문적인 자질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인간적인 자질도 필요한 것이 상담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귿,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내담자를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성인들은 자신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직접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또는 뭐 담임 선생님 아니면 교과 선생님의 의뢰 뭐 이러한 것들 또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과는 좀 다른 또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디귿, 의뢰, 추천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에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본인이 신청해서 상담을 받게 되면은 자발성이 어느 정도 묻어나게 되고 변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서 상담을 받게 되면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약간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강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뭐 상담을 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상담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상담 관계는 도움을 서로 주고 받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담의 기능 보도록 할게요. 상담의 기능에는 교육 발달적 기능, 진단 예방적 기능, 교정적 기능, 치료적 기능이 있는데요. 우선 교육 발달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가 조금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리고 발달적인 부분들도 다룰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과 예방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적응을 원인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것을 진단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진단이 나중에 차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예방 차원에서도 상담이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정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의 올바르지 않은 행동들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행동을 교정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마음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 또 행동을 교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상담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치료적 기능도 역시나 가능하겠죠. 특히나 이제 마음이 힘들면 신체화라고 해서 이제 몸으로 이러한 그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결국에는 상담자의 역할이 될 수가 있더라. 상담의 기능에는 교육 발달적 기능, 그리고 진단 예방적 기능, 교정적 기능, 치료적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보시게 되면 상담자의 자질과 태도의 역할 나와져 있습니다. 상담가는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자질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 대한 지금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능력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인간 자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뭐 인간 관계, 경험에서 오는 그런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한번 경험해 볼까? 이런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또 호기심 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보기로서의 상담자. 아무래도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는 어찌됐든 상담자에게 의존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자를 따라하기도 하고 상담자가 이제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쭉 내려보시게 되면 자기에 대한 이해와 수용, 자기 성찰 능력 태도 나와져 있는데 이 상담자도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또 통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한 부분들도 스스로도 이제 생각해 볼 영역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인간적인 자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전문가적인 자질도 필요하죠. 너무나 두 가지 다 중요한데 뭐 전문가적인 소양, 뭐 객관적인 평가 능력, 뭐 심리학적인 지식 당연히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내담자가
그 속해 있는 문화에 따라서 다른 행동들이나 심리학적인 정서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우리의 기본적인 이론 지식들이 바탕이 되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회 이슈라든지 사회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야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쭉 보시게 되면 다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 나와져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다문화 학생들도 함께 많이 있게 되는데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문화적인 차이들도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 꼭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성인들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분들도 상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린 다문화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상담 이론에 관한 이해, 적용 능력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심리 검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 검사, 진단 분류 체계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들도 확인해 볼 법합니다. 자,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상담자의 태도와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담자의 태도 보시게 되면 공감적인 이해, 내담자를 이제 공감해 줘야 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따뜻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솔직한 태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어하고, 그러니까 상담자가 보여지고 있는 언어와 그리고 바디 랭귀지 같은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일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솔직한 그런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 구체성을 지닌 태도,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한 감정, 경험, 행동 같은 것들이 상담자는 더욱이나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표현해 줘야만이 우리 신뢰를 더 높일 수가 있다. 언행일치도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직면하는 부분, 내담자가 말과 행동이 좀 모순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직면할 수 있는 용기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머도 적재적소에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태도 나와져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이런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상담에서는 아직 스스로 무언가를 정보들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미리 해보는 어른들보다 오히려 조금 알려줘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이거나 아니면 지도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그런 태도들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통한 점검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가 말한 것을 내담자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고, 또 행동을 하고 왔을 때 그걸 점검 차원에서 피드백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시게 되면 상담자의 역할 나와져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뭐 교육자, 조력자, 안내자, 옹호자, 변화 촉진자 뭐 이러한 직접적인 역할을 상담자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간접적인 역할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직접 내담자와 상담을 통해서 조력해주는 일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서 자문이나 연구 역할들을 하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사회에 대한 연구, 문화에 대한 연구, 사람 심리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연구해서 세상에 알렸을 때 이 상담자들은 이걸 학습해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사실 직접적인 내담자를 만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직 내에서는 이 문화를 또 구축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조직 개발자의 역할, 이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이런 심리학 부분들이 이제 일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식인 보시게 되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치료적 존중 나와져 있습니다. 뭐 내담자의 절망감, 고립감, 실패, 불완전성 이러한 것들을 수용한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담자가 자신의 방향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한다. 책임감 있는 행동 능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비판을 잠시 보류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상담자의 윤리 나와져 있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담의 윤리 원칙 나와져 있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상담자가 지켜야 하는 6가지 도덕 원칙이 나와져 있어요. 자율성이죠. 자,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담 장면에서 많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시하지 말고 그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자, 선의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들이 이러한 세상에 삶의 세상에서 스스로 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음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해성, 해롭거나 고통을 주는 일을 피해야 하고 공정성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나 성별이나 문화나 배경, 종교 이러한 것들로 내담자들을 이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충실성, 내담자에게 한 약속들을 충실하게 잘 지켜야 하는 부분이다. 사전에 상담을 진행할 때 사전 인터뷰, 이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사전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럴 때 약속하게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시간 약속이라든지 회계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충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상대방을 대해야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상담자의 윤리 문제 2에 나와져 있는데 우선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또 자주 언제든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자,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어쨌든 상담자 입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담자의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또 기록 같은 것들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상담자는 사실 전문 영역이거든요.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잘 모르는 분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가 있을 때 나 배워가는 거야 라고 배워가면서 이제 내담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문적인 한계가 인식이 된다면 또 다른 전문가에게 요청해주고 연결해주는 그러한 용기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이중관계거든요. 이 이중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하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이제 하나의 관계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관계가 있다. 또는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아니면 친인척, 직장 상사와의 동료관계 이러한 관계를 또 한 가지 맺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우선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간에 누군가가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합의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이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이중관계,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만 맺어야 하지 또 다른 관계를 맺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외에도 사적 관계라 우리 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친해져가지고 조금 끝나고 나서 좀 자주 봅시다. 이러한 관계들도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제적인 그런 거래 관계도 상담료 외에 그런 거래 관계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상담자는 비밀 유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에 비밀 유지 원칙을 어기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법적 문제도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비밀 보장의 예외 규정도 있을 수 있어요. 요게 이제 또 핵심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비밀 보장을 잘 지켜야 하는 게 맞지만 절대 가치를 위배하는 경우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비밀 보장의 권리가 이제 제한이 된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 존엄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위배가 되었을 경우에는 비밀 보장의 원칙에 이제 제한이
권리가 제한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아래 보시게 되면 타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잠재적 희생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상담을 진행하는 도중에 뭔가 누군가를 살해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거나 그런 언급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알릴 필요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미성년자를 상담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부모에게 알 권리를 이제 제공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사전에 청소년들에게도 이 내용들이 부모에게 이제 알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5번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전 동의 하에 녹음, 녹화 등을 할 수가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다. 우선 녹음, 녹화 아니면 상담 내용을 기록하는 거 보통은 이제 누군가에게 또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추거록을 작성해 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슈퍼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상담을 조금 더 잘하고 있는지를 피드백 받기 위해서 추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식인에 보시게 되면 비밀유지 증언 거부권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우선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법정에 섰을 때에도 법정에 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생활을 좀 더 지켜줘야 한다. 꼭 법정에 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비밀 유지 증언 거부권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뭔가 범죄에 이제 범죄자가 상담을 했을 경우에 그걸 증언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도 무조건 다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내담자의 비밀을 유지해주자라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상담자의 윤리강령 나와져 있는데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윤리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동일하게 또 한 번 언급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보시게 되면 전문적인 태도예요. 자, 상담자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나 실습, 교수, 임상,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1번의 두 번째 줄. 정기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자기 반성과 자기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슈퍼비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의 내용들을 추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이나 녹화 등을 통해서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상담자에게 그 부분을 피드백 받을 수가 있다. 이것도 자신의 전문 영역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번 보시게 되면 자기 능력이나 기법의 한계를 인식할 경우에는 다른 전문적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즉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료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2번이고요. 그리고 상담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도 당연히 한계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담을 중단을 요청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게 되면 상담자는 상담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보다도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를 고려해야 하며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통해 의뢰한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우선 상담자는 초기에 약속했던 그 안에 상담을 종결해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상담을 조금 더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권유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더 연장하고 싶다라고 내담자가 이야기하더라도 뭔가 전문적인 한계나 문제의 한계가 느껴졌을 경우에는 중단을 하거나 다른 동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2장 보시게 되면 정보의 보호 나와져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지금 비밀보장의 한계 나와져 있습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 나와져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표현 그대로 보기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가 되는 경우에는 비밀 보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장해주지 않고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보장을 좀 벗어나서 알려야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3장 보시게 되면 내담자의 복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상담자의 최우선의 책임은 존엄성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역시나 내가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중단하고 종결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 부분도 이제 복지 차원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자, 3번 보시게 되면 이 표현도 되게 중요해요. 자, 상담 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전문가로서의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내담자가 의존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의존적인 상담 관계. 아무래도 자신의 어려움을 상담가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오다 보니까 상담가에게 조금 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종결하는 단계에서는 점점 이 의존 관계를 좀 끊어내고 그들 스스로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의존적인 관계를 길게 유지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끊어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차별하지 않는다. 5번 보시게 되면 내담자의 발달 단계와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나와져 있죠.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상담 관계 같은 경우에는 다중관계 2번에 나와져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중관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한 개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2개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중관계에서 밑에서 2번째 줄 보시게 되면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경우, 그리고 그에 대한 자문이나 감독이 병행될 때에는 상담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다중관계여도 이런 경우는 가능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 부분이고,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금전적, 물질적 거래 관계를 맺지 않는다. 3번, 4번에 나와져 있고,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아무리 친밀해지고 친해졌다고 해서 그걸 더 발전시켜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성적 관계도 당연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식인에 보시게 되면 이 상담사의 윤리 강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쭉 나열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윤리 강령들은 먼저 상담자에게 지침,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 되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지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등등등 쭉 나와져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의 기초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가 하나밖에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사실 항상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항상 나오는 부분은 상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상담의 의의나 아니면 상담의 구성 요소, 요 정도가 좀 중요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상담자의 이제 자질은 또 항상 나오는 부분이에요. 인간적인 자질과 전문가적인 자질, 각각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윤리 문제예요. 윤리 문제에서도 중요한 건 전문가적인 태도라든지 아니면 비밀 보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져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언급해 본다면 이중관계, 이 부분은 이제 항상 보기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꼼꼼하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챕터 1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챕터 2 살펴볼 거예요. 아무래도 상담 이론의 가장 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소년 상담의 이론적 접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